2004년 4월 10일 오전 4시경 중국 윈난성 쿤밍시의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아파트 몇 동 몇 호인데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바로 신고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뭐 이렇게 복잡해? 정확한 위치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고자 여성에게 전화를 거는데 제가 지금 베란다에 서 있어요. 베란다 잘 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에 경찰 놀란 거예요. 베란다에는 왜 서 계세요? 뛰어내리시려고요? 경찰은요, 절대 뛰어내리면 안 된다면서 설득을 엄청 합니다. 빨리 사건 현장 집 찾아야 한다. 다행히도 통화하는 와중에 금방 찾아내요. 그래서 문을 딱 여는데 다행히도 안 잠겨있네. 바로 경찰 안으로 들어가서 베란다에 서 있던 그녀를 설득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 여성은요, 매우 침착해 보였어요. 그저 가만히 한쪽 방만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경찰 해당 방문을 딱 여는데 진짜 지옥 같았대요. 방이 온통 시뻘게, 그 가운데에 한 남자가 덩그러니 당시 바닥뿐만이 아닌 방 벽까지 피가 다 튀어가지고, 확인 결과 사망해 있던 남자는 당시 37살이었던 송지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를 죽인 사람은 신고자이자 현장에 함께 있었던 33살 판이화. 시신 확인 결과 이 송지안은요, 무려 37번이나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3살 판이화는 한 부동산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냥 무난한 성격. 그녀에게 칼 맞아 사망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남자친구였어요. 두 사람은요, 무려 4년째 연애 중으로 이제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준비하다가 트러블이 생겨 남자친구를 죽인 걸까요? 무려 37번이나 찔러서? 판이화는 체포된 후 살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지안, 그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또한 그 남자였습니다. 이 사건의 시발점이 된 건 약 보름 전 3월 21일. 이때 남자친구 송지안 타 지역으로 출장 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판이화 혼자 집에 있었는데 한 저녁 9시가 넘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여자가 받네. 당연히 놀란 판이화는 당신 누군데 제 남자친구 전화를 받아요? 그랬더니 상대편 여자가 에? 송지안 여자친구는 전데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벙쪄 있는데 바로 송지안이 그 여자의 핸드폰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판이화한테 한다는 소리가 이 여자 거래처 여자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 9시가 넘은 저녁인데 이 시간에 거래처 여자가 왜 네 집에 있으며 왜 네 핸드폰을 가져다가 봤니?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속겠습니까? 누가 봐도 내연년인데. 전화를 끊었을 때 그녀는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한 3일 동안 진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불 다 꺼놓고 내내 울었대요. 그러면서 오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요 몇 개월 동안 송지안의 행동이 좀 이상했는데 그게 이 이유였나? 판이화 그리고 송지안은요, 약 4년을 같이 살았어요. 약 반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 다정다감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전? 길면 더 그 전부터 이 남자가 술만 취하면 그렇게 나를 때려. 배려심이 깊었던 남자친구가 괴물로 변한 거예요. 어쨌든 지금 판이화는 남자친구에게 내연년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라면 야 삐삐삐 같은 놈, 니만 바람필 줄 알아서 피냐? 서로 간에 예의지 이 새끼야. 미쳤냐? 야 꺼져 하고 헤어졌을 텐데 그녀는 달랐어요. 모든 걸 알게 된 후에도 그녀는 이 사랑을, 이 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아직 사랑해.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이 판이와 예전에 첫 번째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 결혼에 실패 전적이 있었어요. 전 남편과 이혼한 이유는요, 그놈이 도박 중독이었습니다. 바로 이해가 되죠. 결혼하고 몇 달 만에 이혼해요. 그 후에 남자는 안 만날란다, 못 믿겠다 하는 찰나에 송지안을 만나게 됐고, 다정한 그의 모습에 진짜 미친 듯이 빠져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동거 끝에 결혼 준비까지 시작했죠. 이걸 주위 사람들 다 알고 가족들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헤어졌다고 하면, 그것도 다른 여자한테 뺏겼다고 하면 날 다 뭐라고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제 첫 번째 결혼도 실패했었다며? 남자 복도 지지리도 없지. 이번에 애는 바람나서 헤어진 거래. 등등등 말이 오르내릴 게 뻔하고, 이 엄마 아빠에게도 좀 볼 면목이 없을 것 같고, 이래저래 좀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고 갈란다 했던 겁니다. 여튼 이 문제의 통화를 한 후에 놀란 송지아는 바로 출장에서 판유아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송지안, 판유아를 보자마자 막 변명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이 남자 아무 말을 안 해요. 시큰둥하니 이런 반응이 더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딱 이때부터 송지안의 폭행이 시작돼요. 와, 진짜 지독하게도 괴롭혔다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원래 이 판유아 머리가 길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 짧게 자릅니다. 그 이유가요, 이 새끼가 지가 뭐가 딱 짜증이 나면 그냥 판유아의 긴 머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이년 너 따라 들어와 하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에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유아가 머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 남자는요, 판유아의 친구들 앞에서도 판유아를 때렸습니다. 즉 지금 제가 하는 이 폭력 얘기는 그냥 뭐 죽인 살인자의 말뿐 아니냐, 이게 아닌 거예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이놈은요, 진짜 그 폭행의 수위가 심할 때는 담배꽁초로 판유아의 얼굴이나 몸을 지지기까지 했고요. 허리 벨트, 야구 방망이 같은 걸로 폭행하기까지 했어요. 예전엔 진짜 전혀 이런 모습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다정다감했던 남잔데 도대체 왜 이렇게 괴물로 변해버린 건지. 이 기간, 이 몇 달 동안 진짜 하루에 몇 번씩이고 이런 식으로 고문,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요, 이 새끼가 판유아를 계단에서 밀어버렸대요. 야, 씨, 야, 꺼져. 야, 죽어버려. 그래서 실제 이 사고로 뇌진탕이 와가지고 죽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그녀는요, 이 남자가 딱 폭행을 시작한 그때부터 사건의 그 살인 그날까지 그 짧은 몇 달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때린 놈은 잊을지 몰라도 당한 사람은 절대 토시 하나도 1분 1초도 잊을 수가 없죠. 실제 그녀가 달력에 자기가 맞은 날 횟수를 막 울면서 다 기록을 해놨었대요. 그 결과 나 이놈한테 36번이나 맞았네. 그 중에 6번을 생사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맞아 병원에 실려갔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런 새끼들이 반대로 지네들이 조금만 쳐맞아도 미안해 때리지마 제발, 이런 놈들이 반대로 약한 사람들 막 건든다니까요 진짜. 판유아는요, 부모님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되도 않는 놈한테 맞아 병원에 실려온 걸 알고 부모님이요 진짜 피눈물을 흘렸대요. 아니, 여자 쪽 부모님까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헤어지던지 아니면 죄송하다고 빌던지 이 개같은 짓을 그만둬야 하는데, 보니까 문제는 이놈뿐만이 아니야. 내 딸도 문제야. 병원에 실려온 딸을 보고 엄마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직 결혼 안 했어요.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흉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싫다고, 송지안 아직 너무 좋아한다고, 못 헤어지겠다고 한 거예요. 계속 같이 살겠다고.
한 놈은 죽어라 때려대고 한 년은 죽어도 안 헤어진다고. 둘 다 문제인 거예요. 내심 그런 생각이 있었대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다시 다정다감한 남자로 돌아올 거라고. 내가 그를 옛날 다정했던 그때 그 남자로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폭행을 다 참았다고. 하지만 그 끝은 비극이었죠. 한 번은 파니아가 자기 주변 친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안녕, 잘 지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좀 사업이 힘들어져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 이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한테. 그렇게 친구나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 돈을 송지안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펑펑 쓰다가 또 돈이 없네? 앞서 말했지만 파니와 부동산 직원이었어요. 뭔 사업이야. 사업은 이놈이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야, 네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돈 얼마 빌려와. 못 빌려오면 또 쳐맞을 줄 알아. 이게 사랑하는 사이입니까? 사랑하는 다른 여자를 밖에 만들어 놓고 파니와를 약간 노예 부리듯이 이제 했던 거죠. 사실 충격적인 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파니와는요, 송지안한테 내연년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사실 와이프 있어. 나 애도 있어. 알고 보니까 내연년이 아닌 본처였던 거고요. 본처 입장에서는 내연년이 파니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앞서 제가 그랬잖아요. 파니아와 송지안 둘이 4년을 동거했다고. 결혼 얘기까지 오가면서 부모님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처, 그리고 애가 있다고? 이게 보니까요, 송지안 쪽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이 파니아 부모님과 봤다고 하고요. 이 새끼가 아예 애초부터 파니아를 속였던 거예요. 유부남인 걸 속이고 만났던 거죠. 더 어이가 없는 건요, 이 말을 딱 듣고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파니아가 송지안 뺨을 갖다 때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지가 뭘 잘했다고 뻔뻔하게 바로 허리 벨트를 풀더니 또 그걸로 때리려고. 아니, 때렸어요. 그래서 그날 파니아 의식 잃고 쓰러집니다. 정신 차렸을 때 또 심하게 맞아 병원에 실려왔네. 이때 정말 많은 생각을 했겠죠. 전 남편도 도박 중독으로 이혼했는데 그 후 진짜 내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랑도 이렇게 끝나는구나. 지질이 복도 없는 년, 만나는 남자들마다 왜 이러는 건지 진짜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도 그녀는 헤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그에게, 송지안에게 돌아와요. 그렇게 사건 바로 전날 4월 9일 밤 그녀는요, 전화로 부탁하듯 얘기했습니다. 자기, 본처랑 이혼하고 나한테 와. 내가 다 용서할게. 그러니까 이혼하고 와. 하지만 이때 송지안은 단호하게 거절해요. 내가 왜? 나 아내 사랑해. 이혼할 생각 없는데. 아싸리 그냥 너랑 나랑 헤어지자. 이런 송지안의 말에 파니와 속이 어땠겠어요. 오히려 지금 송지안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 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대로 헤어질 수 없을 것 같은데,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고 해도 나 아직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버무리고 끄는 거예요. 끊고 나서 속이었겠습니까? 막 미치겠으니까 우선 집 밖으로 나와 한없이 걸었습니다. 얼마나 한없이 걸었을까. 핸드폰을 꺼내 다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전화기 넘어 여자 웃음소리가, 거기에 플러스로 전화로 이 새끼가 하는 말이, 야, 왜 자꾸 전화야. 헤어지자고 이년아. 한 번만 더 전화해서 매달리고 울고불고 하면 내가 너 진짜 확 그냥 죽여버린다. 오히려 이렇게 협박하고 끊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 하다하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지가 당당해. 온 마음을 다해 바쳤던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데 파니아는 이렇게 이대로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송지안이 있을 만한 곳들을 새벽 3시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결론은 당연히 못 찾죠. 그래서 혼자 집에 딱 들어오는데 어라 헤어지자면서 죽여버린다면서 소리 지르고 딴 년이랑 있던 이놈이 같이 동거하고 있던 집에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침대에서 자고 있네. 이때 그녀는요, 몇 년 동안 날 속인 거에 대해,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 지가 잘났어. 이날 파니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나 많이 참았거든. 송지안을 본 파니와는 바로 차갑게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죽일 거라면서 왜 왔어? 나 죽일 거라며 가만 안 둔다며 이 말을 하면서 부엌으로 가요. 그리곤 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죽일 거라며 칼 줄게. 자, 죽여봐. 같이 죽자. 죽여보라고. 송지안 손에 칼을 딱 쥐어준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왜 이러냐, 너 정신 차려라, 칼 다시 도로 갖다 놔라, 이러는 게 정상인데 이놈이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 그래? 내가 못 죽일 것 같아서 네가 이따구로 행동하는 거지? 그렇지? 라고 하면서 진짜 파니와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다가 파니와 손을 뱄어요. 이 상황에 파니와 더 기가 차지 않겠어요? 보통은 당황이라도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받아들고 찌르려고 달라드니까 이 남자 내가 죽길 바라고 있었던 건가? 이게 기회다 싶나? 어쨌든 송지안이 이 휘두른 칼에 몸이 긁히면서 자기 몸에 피가 났어요. 그 피를 보자니 파니와 더 자극이 됐습니다. 와 진짜 막장이구나. 그래서 바로 그녀는 송지안의 손에서 칼을 뺏어버립니다. 이때 그녀는 필사적이었어요. 이미 너랑 나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거든. 송지안 손에서 칼을 뺏자마자 바로 그녀는 그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미친듯이 난도질했죠. 37번을. 치열한 몸싸움 끝에 송지안 쓰러졌습니다. 이때 파니아는요 진짜 무슨 영화처럼 실제로 피 흘리면서 누워있는 송지안을 보면서 딱 한 가지를 물어봤대요. 진짜 영화처럼. 날 정말 사랑은 했냐고. 날 정말 사랑한 적은 있냐고. 그랬더니 이놈이 고개를 끄덕였다는데 이 모습의 파니와는요. 아니 넌 날 사랑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네가 날 사랑했다면 4년 동안 날 그렇게 속이는 짓도 날 그렇게 미친듯이 때리는 짓도 절대 하지 못했을 거야. 송지안이 죽은 걸 확인한 후에 그녀는요. 두렵기는커녕 해방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시원함? 안도감을 느꼈대요. 이제 이 남자가 날 속이고 날 때리고 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송지안이 죽은 걸 확인한 그녀는 나도 살고 싶지 않아. 자기도 죽으려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베란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죽지 않았죠. 그리고 얼마 안 가 그녀의 부모님이 호출을 받고 오게 되는데 경찰서에서 피범벅이 된 딸을 본 부모는 매우 괴로웠습니다. 이 사건 중국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뭐 상황이야 딱하고 죽일만 했다 싶지만 그래도 살인은 정당화가 될 수 없죠. 결론적으로 법원은 그녀에게 사형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을 당했다는 것과 자수했잖아요. 자수, 이게 좀 고려가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사형 집행유예 2년은 2년 동안 깜빵 생활 잘하면 무기징역이나 그 이하의 징역으로 감형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나마 정확히 사형이 아니라서 다행이죠. 살인은 정말 절대 정당화가 될 순 없죠. 하지만 오늘 같은 사건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같이 죽자며 칼을 쥐어주니 옳다구나. 바로 그 칼을 휘두른 남자. 만약 내가 이 남자에게 고문당하고 폭행당하고 이 상황에서까지 이 행동하는 남자를 바라보는 파니와였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 나라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한 번 때렸을 때 그냥 이 썩이 새끼 침 콱 뱉고 바로 헤어졌어야지. 자기가 이렇게까지 끌고 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진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세상살이, 또 하나는 내 마음.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이 새끼가 만난 초기부터 이런 괴물이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사건 바로 한 6개월 전부터 이렇게 괴물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을 줬겠어요. 머리로는 이 새끼 아닌데, 붙어있으면 안 되는데 싶은데 이 마음이 쉽게 정리가 안 되니까 어찌 보면 제일 괴로운 건 본인이었겠죠. 실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 그때 이 사람들 반응도요. 다들 이 여자 안타깝다. 남자가 죽을 짓을 했네. 잘 죽였다. 나라도 죽였겠다. 라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고 해요. 여자가 너무 안타깝다고. 남자 하나 잘못 만나 인생 완전히 꼬여버렸다고. 그래서 오늘은 4년 통과한 남자친구에게 36번 구타당하다. 결국 남자친구를 37번 찔러 살해한 한 여성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0년 2월 14일 아침 중국 구이저우성의 한 촌마을에 저우용궈라는 마을 주민은 아침 식사 후에 남은 음식을 집 마당에 있는 개들에게 먹이로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딱 나오는데 마당에 있는 개들이 막 뭘 먹고 있어. 나 아침밥 이제 주려고 나왔는데 쟤네들 뭘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 뭐 먹냐? 가까이 가는데 와, 이 개들 입에 잘린 사람 손이. 놀란 주인은요 즉시 개의 입에서 그 손을 빼앗은 다음 뒷마당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왜 이렇게 한 거였냐면 자기 딴에 누군가 우리 개한테 물린 거지. 그래서 손이 뜯어져 나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자기 집에 쫓아와도 내 개가 물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도록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던졌던 겁니다. 여튼 지금 잘린 그 사람 손을 봤어요. 이게 진정이 됐겠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주인은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다닙니다. 혹시 어제 개한테 물린 사람 있나? 심하게 물려서 팔이 떨어져 나간 사람 있나?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네. 생각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고 불안하니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이 주인이 던진 구덩이에서 잘린 손을 회수합니다. 감식 결과 사람 왼쪽 손 팔뚝과 이제 연결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려진 게 발견된 거거든요. 팔뚝의 이 끊어진 부분은 개한테 물리고 바닥에 끌리고 이래서 훼손이 너무 심해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톱으로 썰린 건지 개에게 물려서 이렇게 된 건지. 경찰은 이렇게 손이 잘린 채 나뒹구는 경우는 딱 4가지 경우가 있다 추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개가 정말 사람을 물어뜯은 거지. 그냥 아예 팔을 물어뜯고 그걸 물고 와서 먹은. 두 번째 가능성은 최근 누군가가 사망해서 땅에 묻힌 거예요. 그걸 이 개가 킁킁 시신 냄새 따라가가지고 땅을 판 거지. 그래서 팔만 뜯어 가지고 나온 경우. 세 번째 가능성은 근처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 교통사고로 누군가의 팔이 뜯어져 나갔고 그 팔을 이 개가 우연찮게 물고 왔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 가능성은 죽이고 토막내서 버린 경우. 토막내서 버렸는데 그걸 이제 이 개가 찾아서 물고 왔던 거죠. 경찰은 이 4가지 추측을 바탕으로 주변 마을 여러 곳을 정밀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개에게 물린 사람 없었고 최근 사망한 사람 없었고 주변 지역의 교통사고 없었네. 처음 3가지 가능성을 배제하면 남아있는 건 살인, 토막 사건뿐. 경찰은 이거 살인사건이다. 그러니 남아있는 토막난 시신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한다.
이에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해당 촌마을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요. 와, 이거 어떻게 수사에 나가야 하나 싶을 때 한 경찰관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아니, 맨 처음 잘린 손을 가져온 건 개 아닙니까? 그럼 그 개는 위치를 알고 있겠죠? 그 개를 한 며칠 굶기는 거예요. 그 후에 딱 풀어주면 그 팔을 주었던 그 장소로 바로 달려가 먹을 게 없는지 뭐라도 찾으려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루 이틀 굶기고 목에 방울을 단 뒤에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그 뒤를 경찰이 쫓았습니다. 이 개는요, 근처 도로로 올라가 한 1km 더 달려서 한 숲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경찰이 그 숲으로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벌써 뒤돌아 나오네. 입에 무언가를 물고. 이 개 입에 물려있던 건 또 다른 고기 조각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때 물고 나온 건 역시 사람 시신, 허벅지 부분이었어요. 정확히 뼈에는 톱질한 흔적도 남아있었습니다. 한 사나흘 정도 된 것 같아요. 경찰은 즉각 숲을 전면 수색해 이틀 뒤 13개의 신체 부위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이 발견된 신체 부위는 모두 팔다리 뿐이었어요. 머리와 몸통이 없어. 이 시신의 신원을 밝혀내야 하는데 사건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한 경찰관이 또 조심스럽게 어쨌든 팔이 발견됐고 손가락이 발견됐잖아요. 지문을 한번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을 해보자 라고 해요. 높은 가능성은 아니지만 고인의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딱 지문 조회를 해보는데 웬걸 정보가 딱 뜨는 거예요. 아니, 보통 지문 정보를 남기는 경우는 범죄자인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인 범죄자라는 건가? 사망한 사람은 당시 45세 룽탕순이라는 남자였습니다. 룽탕순. 그는 다른 촌마을에 살던 사람으로 2번이나 이혼한 이혼남이었어요. 그의 지문이 경찰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요, 마약 때문이었습니다. 마약 중독자. 여튼 이렇게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신을 토막내고 유기하는 사건은 거의 대부분이 고인과 친한 지인들의 소행일 경우가 많다고 해요. 고인에게 어떠한 분노가 있어 토막내고 은폐하는. 경찰은 즉시 피해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이 룽탕수는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사망하시고 형제라고는 딱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사업을 하고 있었던 형 룽탕귀. 확인 결과 피해자 룽탕수는 사망 직전까지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게 되자마자 경찰은 바로 이 형을 용의선상에 올려요. 왜냐? 이 동생이 실종된 지 꽤 된 상태였어요. 같이 살고 있었다면 동생이 연락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 형은 실종 신고를 안 했을까? 바로 경찰은 이 룽탕귀 부부 부릅니다. 그렇게 조사하는데 더 이상한 거예요. 이 부부가 쌍으로 막 말을 더듬고 번복하고 니네가 죽였구나. 이를 본 경찰은 이 부부의 집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부엌에서 룽탕순의 피가 이렇게까지 되니 뭐 어쩌겠습니까. 이 부부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형이 동생을 죽이다 못해 토막내 버렸다는 거거든요.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실 이 동생 룽탕수는요, 원래는 괜찮은 남자였대요. 그래서 좋은 여자 만나 결혼도 하게 되는데 웬걸 둘 사이에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이 문제로 많이 다투기 시작. 룽탕순이 폭력까지 쓰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룽탕순이 엄청 아이를 원했었대요. 그렇게 두 번째 여자를 또 만나 결혼해요.
그런데 이 여자와의 사이에서도 아이가 안 생겨.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서 또 때리기 시작. 결국 두 번째 또 이혼합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본인한테는 엄청 스트레스였겠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입방아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어머, 그 얘기 들었어? 룽탕순 불임이래. 그 남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안 생기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쩐디야. 이런 마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자기 귀에도 들려. 그러니까 이 룽탕순이 점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하고 마약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동생이 괴물로 변해가는 걸 보면서 형 마음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생한테 야, 너 그러지 말고 형이랑 같이 살자. 그리고 형 공장에서 일해.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못 잡아. 이미 악마로 변해버렸어. 먹고 마시고 매춘하고 도박하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형으로서 한마디 했더니 오히려 닥치라면서 칼을 들고 덤비기까지. 완전 주체를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형은 하나뿐인 핏줄이니까 제발 동생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마약 재활센터에도 등록해서 보냈습니다. 거기로 매번 돈까지 꼬박꼬박 보내주면서 뒷바라지를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생은 전혀 형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은혜를 갚지 못했을 뿐 아닌 더 엇나가서 선을 넘어버립니다. 형의 아내, 형수에게까지 못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생 룽탕순이 형 없을 때 몰래 집에서 형수를 강간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남편 룽탕귀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당신 없을 때 당신 동생이 와서 날 강간한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 이걸 알게 된 형은요, 당장 가서 그냥 패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형은 체면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슨 집안 망신입니까? 이 역겨운 가족 스캔들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묻습니다. 조심하라고, 내가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엄포만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이게 넘어간다고 넘어갈 일입니까? 그 인내심을 가진 대가로 형은 더욱 예민해지고 공격적이 됐고, 룽탕수는, 이 동생은 점점 더 과격해져. 형 앞에서 형수를 놀리기까지 합니다. 완전 형수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이 터진 겁니다. 2010년 2월 11일 형인 내가 집에 버젓이 있는데 이 새끼가 들어와가지고는 내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네. 내가 있는데 이거 안 빡치겠습니까? 확 죽여버리고 싶지. 그래서 망치를 가져다가 그냥 갖다 내리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 후 이 형은 동생의 시신을 토막 여러 자루에 나눠 담아 머리와 몸통은 인근 공사장에 묻고 나머지는 산속에 갖다 버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강아지가 물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발각. 현장 검증할 때 인근 마을 주민들 수백 명이 모였는데 다들 자발적으로 이 룽탕기한테 돈을 막 줬대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거라도 보태서 감옥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결국 룽탕기는 고의적 살인죄로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라는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받았다고 하고요. 이후에 감옥 생활 잘해서 감형 받았대요. 그리고 이 룽탕기의 아내 같은 경우는 직접 살인에 가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형량이 그렇게 심하게 나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법을 무시하고 보면 흉악하지 않은 살인자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희생자들 중에 일부는 정말로 죽어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고. 이 사건 역시 그러지 않았나. 이게 또 뭐 살인자의 말이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때 법원 판결 역시도 피해자의 과실이 명백하다라는 점을 고려했어요.
여러 증거 정황으로 볼 때 이 피해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게 확인됐던 겁니다. 여튼 그래서 오늘은 최악의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7년 초 중국 장시성에 살고 있었던 첸 씨는 중매인을 통해 유 씨라는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첸 씨 눈에는 이 유 씨라는 여자 너무 참해 보였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평소에 화장도 잘 안 하고 밖에 나가 술 마시고 노는 것도 나와 마찬가지로 그닥 좋아하지 않는 듯 보였거든요. 그렇게 둘은 얼마 안 가 연애 시작,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말 이 유 씨가 임신을 해요. 아이를 가지게 되면서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허락받고 아주 빨리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큰 딸이 2008년 8월 태어납니다. 이 이후에도 연달아 경사가 겹쳐요. 2011년 3월 둘째 딸 태어나고요. 2018년 10월 막내 딸도 태어납니다. 이 첸 그리고 아내 유씨 세 딸들 이렇게 5가족은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선 이 남편인 첸이 가족들한테 잘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남자였어요. 소중한 보물을 셋이나 낳아준 아내에게 늘 고마워했죠. 새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라는 책임감에 첸 씨는 내가 더 열심히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더 돈을 많이 주는 물류 쪽 일을 시작합니다. 이게 타 지역에서 일을 해야 하는 거였어요. 한 달에 한두어 번 정도 집에 오는. 고생도 많이 해야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어 힘들기도 했지만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돈으로 내 아이, 내 와이프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 생각으로 버팁니다. 멋지죠? 이 아내 또한 집에서 새 아이를 돌보면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몰래 친구 가게에 종종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어요. 실제 첸 씨는요. 밖에서 혼자 일할 때 진짜 힘들고 지치는데 그때마다 집에 있는 우리 새 보물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 생각하면서 버티고 힘내고 했었다고. 그는 아내와 딸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힘들게 번 돈 플러스 대출 조금 더 받아 3층짜리 집을 짓습니다. 거기에 이제 자신의 부모님을 1층, 첫째와 둘째 딸을 2층 각각 방에, 그와 그의 아내 유 씨는 셋째 어린 딸을 데리고 2층 중간방에 살아요. 또한 그는 집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왜냐? 집에 노부모님 그리고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없이 딸만 셋의 노부모, 와이프. 자기도 집에 거의 못 오는데 여자와 노인밖에 없는 이 집에 누가 쳐들어오면 어쩝니까? 그러니까 안전상 설치한 거죠. 첸 씨는요 매달 월급날이 되면 모든 월급을 진짜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아내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저축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부 관계 또한 좋았습니다. 남편 첸 씨가 항상 아내와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통화하는, 아내 또한 오매불망 타지에서 고생하는 남편 걱정. 남편이 한 번씩 집에 올 때마다 이 아내가 우리 남편 기죽으면 안 된다고 항상 좋은 옷, 좋은 신발을 사주곤 했었대요. 첸 씨는 이런 아내의 행동에 매번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내밖에 없다. 이렇게 첸 씨의 삶은 물 흐르듯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진 말이죠. 2021년 어느 날 아내 유 씨가 갑자기 여보, 나 당신 혼자 외지에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마음 아파. 나름 친구 가게에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돈도 안 되고 집에 도움이 되고 싶긴 한데 그래서 여보, 나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볼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 말에 남편 첸은요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왜냐, 나 혼자 일해도 충분히 우리 가족 부양이 가능한데 뭘 아내까지 고생을 시키나 라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고생은 나 혼자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이들 육아에만 이제 신경을 써달라고, 안 해도 된다고, 당신 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이 아내가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일하고 싶다고 할 거라고.
다음날 아내 유씨는 더욱더 이상하게 행동합니다. 남편이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거나 이 여자가 돌리네? 원래 착착 받던 여잔데 이게 사람 촉이 딱 이상했던 거예요. 아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 남편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터집니다. 2021년 10월 저녁 7시쯤 첸씨가 평소처럼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아니 오후 7시였거든요. 아내가 딱 받더니 여보 나 애들 재워야 돼서 좀 바쁜데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무슨 애를 7시에 재워? 안 그래도 의심하고 있는데 이렇게 딱 되니까 막 불안감이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뭘? 집안에 설치해뒀던 CCTV. 딱 봤더니 어라? 집에 안에 없는 거예요. 애들 재우고 있다면서. 애들만 있는데 애엄마는 어디 갔어? 첸씨는 곧바로 장모님, 아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도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딸 얼굴 못 본 지 오래됐다고. 이때 진짜 첸씨가 멘탈이 터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일도 해야 되니까 우선은 참습니다. 그렇게 2달 뒤인 2021년 말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2년 첸씨가 새해를 가족들과 지내기 위해 집에 온 거예요. 이때 그는요, 앞에 이런 일로 아내를 좀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론은 그래 우리 아내 외도나 이런 거 할 여자가 아닌데 내가 괜히 오해한 거겠지. 오히려 아내한테 미안함을 느낀 거예요. 그렇게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2022년 3월 1일 다시 일을 하러 타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 와 사람 촉이 진짜 무섭죠? 기차역에 딱 앉아있는데 뭔가 싸한 거지. 그래서 핸드폰을 딱 켰는데 이때 불현듯 아내 유씨 핸드폰에 도난 방지 기능이 있다는 게 생각난 겁니다. 이 아내 핸드폰 SOS 전화번호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남편 첸의 핸드폰이었어요. 이게 잘은 모르겠는데 위치 확인이 되나봐요. 그래서 이때 첸이 아내 위치를 딱 켜보는데 웬걸 아내 위치가 저장성의 한 모텔로 나오네. 와 그걸 보는 순간 제정신이었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막 솟으면서 지난 앞의 일들이 생각나고 막 열불이 나지. 그러니까 이때 첸씨가 일하러 가다가 꺾어가지고 이 위치 찍힌 모텔로 날아간 겁니다. 모텔 앞에서 그는요 내심 내 생각이 틀렸길 제발 여기 아내가 없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모텔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서성거려요. 그러다가 마주친 겁니다. 내 아내가 외딴 남자와 모텔 프런트에 나란히 서서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걸. 와 아내 그리고 아내 상간남에 본 남편까지 셋이 딱 맞닥뜨린 거예요. 와 생각만 해도 발바닥에 땀이. 저 같으면 진짜 열받고 부들부들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을 것 같은데 이때 첸씨는 너무 분노에 차서 바로 달려가 이 두 사람의 뺨을 그냥 갖다 후려쳐버렸대요. 이런 상황에 항상 나오는 아내의 단골 멘트가 있죠. 여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아니야 맞으면서 이 상간남인 우씨 또한 저는 당신 아내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같이 모텔을 들어간 게 아닌 그 모텔 공사 관련해서 일 때문에 아내를 거기서 만난 것 뿐입니다. 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바람난 상간남이 또 유부남이야. 와 골 때리죠 정말. 내가 내 두 눈으로 객실 카드키까지 반납하고 나오는 걸 봤는데 이 사건 이후 이 아내 유씨는요 적반하장식으로 세 딸들을 데리고 자기 본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최씨의 전화번호도 차단시켜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박인 게 이 첸씨 이혼할 생각 없었대요. 왜냐 아내만 생각하면 그냥 뒤지게 때리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은데 자식들 때문에
세 딸들을 아비 없는 자식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때 남편은요, 너 계속 그 사람 만나라. 너 계속 불륜해. 하지만 이혼은 안 된다. 새 자식들 내가 책임지고 키울란다 라고까지 생각했었대요. 이미 아내와의 신뢰, 믿음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남편은요,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이 아내 언제부터 외도를 시작했던 걸까?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외도를 오래전부터 했던 건가? 나 만나기 전부터 남자가 있었나? 설마 이 세 딸들 내 딸은 맞는 거겠지? 와, 설마. 그는 특히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딸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27일 막내딸 친자 확인에 들어가요. 결과는 와, 씨, 내 친딸 아니야. 와, 유씨 인연 진짜. 이 순간 남편 채는요, 혹시 둘째만 내 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한번 아내와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우리 이혼해. 나 첫째와 막내딸만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둘째는 당신이 키워.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내딸이 내 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지금 아내가 그때 첫째 딸도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설마 첫째 딸도 둘째만 내 딸이야? 당시에 이 첫째 딸이 16살이었어요. 사춘기. 참 이 첸이요, 좋은 아버지인 게 나만 생각했으면 그냥 뭐 바로 데리고 친자 검사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 망설여요. 왜냐면 막내는 어리니까 바로 데려다가 했는데 이제 16살,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요. 내가 첫째 딸 데리고 친자 검사를 해버리면 이 딸이 혼자 생각에 오만 생각하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만약 결과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것 또한 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나. 딸 생각에 섣불리 이제 못하고 고민을 좀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이 첸씨 11살이었던 둘째 딸을 설득합니다. 언니 친자 검사를 해볼까 하는데 혹여나 언니 혼자 했다가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게 되면 언니가 상처받을까 걱정되니까 너랑 언니 둘 다 검사할 거다. 그런데 만약 언니만 아빠 친자가 아니라고 나오게 되면 언니가 상처받을 수 있으니 네가 옆에 있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할 때까지도 이 첸 씨는 둘째 딸만은 내 딸일 거라고, 둘째가 내 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두 딸 친자 검사 들어가고 2022년 5월 12일 그 결과가 나오는데 웬걸 둘 다 내 딸이 아니라고 나온 겁니다. 아니, 딸이 셋이었어요. 막내딸 아니라고 나왔잖아요. 뭐야, 두 딸도 아니면 셋 다 내 딸이 아니라는 거야? 이 무슨 개 같은 상황이야. 지금 큰 애가 16살이었어요. 16년을 내가 지금 이 세 명을 다 책임지고 쎄 빠지게 키웠는데 내가 이때까지 남의 새끼를 키웠다는 거야? 와, 제정신일 수가 없죠. 바로 친자 확인서를 들고 유씨 가족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따졌어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장모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냐느니, 사실 너 우리 딸과 결혼생활 하면서 네가 뭐 잘한 게 있다느니, 너 우리 딸 때리지 않았냐느니, 막 이상한 소리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남편 더 열받죠. 그렇게 첸 씨가 장모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이제 살짝 밀었는데 이 장모님이 뒤로 쓰러지면서 다쳤네. 2급 정도의 경미한 부상. 이걸 적반하장으로 아내 측에서 첸 씨한테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재판까지. 재판을 앞두고 첸 씨는 장모에게 이제 장모님한테 관련 비용을 다 보상하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에 휘말리게 되면서 더 이상 출근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잘린 겁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다 같이 살 3층 집을 짓는다고 은행에 대출 돈을 빌린 상황이었어요. 일도 못하게 됐지, 빚은 있지, 아내 외도해가지고 지금 새 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소송 걸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송을 공짜로 하냐고요. 당시 첸 씨의 빚이 36만 위안이나 됐습니다. 하나로 6,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람핀 놈이 더 썩네요. 이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이요, 지가 억울해. 오히려 첸 씨한테 복수를 하겠다면서 2022년 5월 28일 한 12시 반쯤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첸 씨의 집 현관문과 화장실 그 창문에 테이프를 사용해가지고 폭죽 같은 걸 막 여러 개 다 붙여놓고 바바바바 다 터트려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집 유리가 다 깨지면서 582위안의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걸 알게 된 첸 씨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바로 이 둘을 신고하게 되면서 이 상간남 열흘 동안 구금, 아내도 같이 했다고 해서 8일 동안 구금됩니다. 참 안 좋은 일은 우르르 온다고 하죠. 믿었던 며느리가 바람을 피다 못해 내 새끼 자식도 아닌 걸 셋이나 낳아서 우리 새끼인 양 다 키우게 만들었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첸의 아버지 뇌경색과 심장 발작이 와버립니다. 병원 입원하게 되는데 80대였던 아버지 우울증까지 진단받아요. 아버지뿐만이게요, 75세였던 그의 어머니 역시도 이 사건 후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첸 씨 입장에서는 이 아내와 소송도 진행해야 되는데 아픈 부모님까지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더 당당해. 지가 뭘 잘했다고 나한테 더 큰 소리 치고 보복하려고 이딴 짓 하고. 이에 정말 화가 난 첸 씨는요, 2022년 7월 방송에 이걸 퍼뜨려버립니다. 이 아내와 상간남 하는 짓거리 좀 보라고. 그랬더니 이 아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남자가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고 거짓말하고 있다고. 이 남자 결혼하고 나서 내내 나 때리고 했었다고. 심지어 이 장모라는 사람도요, 이 남편 첸은 항상 우리 딸이 아들을 못 낳았다며 딸을 싫어했다고, 우리 딸을 괴롭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와, 그 엄마의 그 딸이죠. 이런 모습의 첸은요, 진짜 울부짖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가족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다고. 내가 한 명이라도 내 아이면 다 참아줄 것 같은데 3명 다 아니잖아 지금. 이렇게 말했대요. 전혀 죄반성 없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첸 씨는 2023년 8월 19일 변호사를 선임, 폭죽으로 집 폭파한 상간남 고소하고요. 2023년 12월 28일 아내와 이제 이혼 분쟁 들어갑니다. 이때 주로 재산 반환 및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다뤄요. 유 씨는 새 자녀가 첸 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야 한다며 남편에게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았죠. 이거 다 받아야지. 거기다 내 정신적인 충격까지. 재판 과정에서 이 첸 씨는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되고 나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 부부 별거 생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아내 별거 중에 넷째를 낳았다네. 누구 아이? 그 상간남 아이.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만약 첸 씨가 소송에서 이기면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여자 측은 그 해의 예물 68,888위안을 반환, 큰딸의 16년간 부양비 총액 16만 위안, 둘째 딸 11년 부양비 11만 위안, 셋째 딸의 4년간 유지비 생활 그 부양비는 4만 위안으로 그는 부부 공동 재산 분할로 20만 위안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은 8,000위안, 약 첸 씨는 58만 6,888만 위안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로 약 1억 7천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소송이 시작되긴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소송하면 오래 가죠. 그걸 유지할 만큼의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당시 일도 잘리고 부모님도 아프고 이 소송 계속 진행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좀 안타까운 게요. 이 첫째 딸과 둘째가 나이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좀 이 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고. 첸 입장에서는 아내가 미운 거지 자식들은 여전히 내 자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식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둘째 학교를 한번 찾아갔었는데 막 피하고 첫째도 전화도 안 받고 모든 걸 알고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앞서 첸이 가정폭력을 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한 인터뷰에서 그가 고백했어요. 딱 2번 때렸었다고. 그런데 그 이유가요. 한 번은 이 여자가 또 딴 남자와 모텔에 있다 걸려가지고 그때 한 번 때렸었고, 2번째는 이 남편 첸 몰래 이 여자가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이제 딱 2번 때렸었다고. 하지만 앞서 이 아내 유씨와 장모라는 사람이 우겼던 내 딸이 아들 못 낳는다고 가정폭력했다, 이것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습니다.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내 자식이면 다 사랑했고 진심으로 키웠다고. 앞서 2번 빼고는 때린 적이 없다고. 아니 솔직히 이 첸 입장에선 이 모든 일을 당하고 있는 건데 이게 속이 속이었을 리 없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져서 우울증이 심하게 온 거예요. 그는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잠이 들기 위해서는 늘 술을 마셔야 했습니다. 참 이 아내는요, 나중에 뻔뻔하게도 말 바꿔가지고 갑자기 이 남자가 그 DNA 검사 하는데 돈을 주고 친자 검사 서류를 조작한 거라고 첸 씨 딸들 맞다는 식으로 밀어붙였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 기가 차서 그럼 다시 친자 확인해보자. 결과는 똑같죠. 그래도 우기는 거예요. 남편이 여기 친자 확인 기관에 돈을 꽂은 거라고. 와, 답이 없죠 정말. 실제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첸 씨가 SNS 생방송도 키고 했었나 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힘내주고 싶다고,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져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약해지면 안 된다고 후원도 막 많이 해주고 했다는데 정말 기가 차는 사건이죠. 이 사건은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이 제일 귀에 박히더라고요. 내가 한 명이라도 내 새끼면 다 참아줄 것 같은데 3명 다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오늘은 참 여자 하나 잘못 만나 진짜 인생에 큰 상처를 받아버린 한 남자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18년 8월 6일 영국 서퍽의 한 아파트에서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부가 살던 집안에서 아내가 28차례나 칼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된 건데요. 아내가 죽었으니 당연히 제일 의심가는 인물은 남편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건 이 남편도 아파트 건물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아내는 집 안에서, 남편은 집 밖에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말이죠. 여기서 사망한 아내는 31살이었던 캐서린 캠프, 집 밖에서 사망한 남편은 32살이었던 토마스 캠프. 이 부부 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요? 당시 사건은 저녁이 아닌 낮에 발생했습니다. 낮. 해당 아파트 주변을 오가는 이웃들, 주민들 많았어요. 사람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엄청 큰 소리가 난대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쿵! 그 소리에 지나가던 사람들 놀래서 딱 쳐다보는데 사람이 땅에 피 흘리며 떨어져 있으니까 비명을 꽥 지르면서 그렇게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람은 남편 토마스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이웃들 탐문 수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들 하는 말이 이 부부 너무 인꼬 부부였다는 거예요. 특히 남편이 아내한테 매우 순종적으로 보였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순종적이었다는 이 남편이 아내를 무려 28번이나 찔러 죽인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도 죽은 것 같은데 사이가 좋았다면서. 도대체 왜? 당시 토마스는요, 백수 아니었고요, 학교 교수였습니다. 사회적 지위, 월급, 경제력도 너무 좋았어요. 크게 문제 없어 보였다는데 사건 현장엔 유서나 큰 단서가 될 만한 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추정날조차도 주위 사람들은 싸우는 소리조차 들은 게 없다는데 제3자의 침입 흔적, 이것 또한 전혀 없었거든요. 사건 정황상 남편이 아내를 찌른 건 맞아 보였습니다. 왜 찔렀을까? 경찰은요, 이 사건 너무 답이 없다 싶으니까 그냥 부부싸움으로 인해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대충 그냥 마무리 짓고 덮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찰의 꼼수, 주위 이웃들 모두 눈치챈 거예요. 해당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제대로 조사해라 경찰아, 어영부영 마무리 짓지 말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밝혀내라고. 아니, 경찰도 우리도 밝혀내고 싶지, 하지만 단서가 너무 없는데 뭘 어쩌라는 거야. 경찰은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깝깝했어요. 그저 여러 사건을 다뤄봤던 이 경찰 입장에서는 꼭 이런 사건 보면 사랑, 치정살인인 경우가 많던데 혹시 이 사건도? 아내가 바람을 핀 거지. 남편이 그거 알고 열받아서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평소에 사이도 좋았다고 하니까 이 아내가 바람 핀 걸 알았을 때 그때 남편이 느꼈을 분노 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8번이나 난도질 하듯이 죽인 거지. 아, 맞네. 여자 바람 펴서 남편이 죽였네. 그리고 자기도 너무 사랑하니까 따라 죽었네. 그러네. 그래서 아내 집중 조사했어요. 하지만 바람핀 흔적 전혀 없는 거예요. 남편도 내었냐? 없어. 깨끗해.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수사에 진전 1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데 그렇게 우야무야 이 사건 묻히는가 했는데 이때 하늘이 도와줘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경찰서로 마이클이라는 한 남자가 찾아온 거예요. 이 마이클은요,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마이클이 하는 말이 사실 2년 전부터 토마스가 저한테 심리 상담을 받았었어요. 사실 토마스는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서로 함께했기에 토마스는 굉장히 이 마이클을 의지했다고 해요. 모든 속에 있는 말을 다 했을 정도. 그러다 보니 이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 의사 마이클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쓱 스쳤는데 한 번은 옛날에 토마스가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소리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성기가 너무 작아서, 생식기가 너무 작아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게 그냥 웃어 넘길 정도로 가볍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이 남자는 이것 때문에 죽을까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만 들으면 죽는 이유도 가지가지다. 그런 걸로 죽여? 쉽죠? 하지만 토마스가 성기 사이즈에 집착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어릴 때 굉장히 말랐었대요. 키도 작고. 그러다 보니 학교 다닐 때 동급생들한테 괴롭힘을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강도가 이 새끼들이 토마스를 화장실에 딱 데려다 놓고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곤 밑에를 벗으라고 한 다음에 이 토마스의 성기를 보고 막 비웃었다는 겁니다. 와, 이 새끼 이거 보라고. 야, 뭐냐, 번데기냐? 등등등. 이 양아치 새끼들이 이런 걸 몇 번을 당했던 거예요.
이 새끼들이 화장실에서 하하호호 웃기만 했겠습니까? 걸핏하면 길 가다가 마주치기만 해도 이 새끼 이거 콩만하다고 하면서 중요 부위 막 발로 차려고 하고 계속 이 사이즈 얘기하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면서 성기 사이즈에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성기가 작아 내가 놀림을 받는구나 라는 잘못된 생각이 머리에 박혀버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 성기 사이즈에 스트레스가 심했다 보니 토마스가 그 양말을 돌돌 말아가지고 바지 그 중요 부위 안쪽에 꿰매가지고 다니기도 했었대요. 좀 커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첫 시작은 괴롭힘이었던 거죠. 실제 어릴 적 이 얘기를 하면서 의사한테 자기 그때 목 매달아 죽고 싶었다고. 그리고 또 한 날 의사와 상담할 때는 자기가 요 며칠 성노동자, 그러니까 창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아내가 싫어져서가 아닌 자기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단지 이 성노동자, 창녀 이런 여자들이 남자를 많이 만나는 그런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말을 잘해. 남자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내가 좀 작지? 해도 아이 오빠 뭐가 작아 이 정도면 크지. 우쭈쭈 잘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여자들과 관계하면 자기 자존감이 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때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울해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 가운데만 보고 있는 것 같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성기 사이즈 보고 작다느니 저걸로 뭐 한다느니 막 이런 얘기하면서 비웃고 있는 것 같고 이걸 뭐 막 터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보니 혼자 속으로 끙끙 앓다 보니 이게 점점 응어리가 커지면서 더 우울해지고 실제 이 의사는요. 만약 토마스가 살아있다면 자기는 이 얘기를 죽어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환자를 보호해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토마스 죽었잖아요. 그가 왜 죽었는지 아내는 왜 죽어야 했는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라 수사 협조차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의사가 추정하기로는 성기 사이즈가 작은 문제. 이게 토마스를 옥죄고 있었어요. 엄청난 심리적인 압박. 그런 그와 밤낮으로 같이 사는 게 아내였습니다. 우울해하는 남편을 아내가 몰랐을 리 없어요. 성기에 예민하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성기에 관련된 모든 말들이 이 부부 사이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금기의 말이 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그날은 어떤 이유에선지 어떤 식으로인지 모르겠지만 이 성기에 관련된 이 성기 사이즈에 관련된 무언가 말이 나왔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싸움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 토마스가 부끄럽고 열받아 순간 아내를 칼로 28번이나 난도질 하듯 죽인 게 아닐까. 반쯤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에서 아내를 막 찌르고 있다가 불현듯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보, 괴로워 울부짖었을 겁니다. 아내를 사랑했으니까. 그런 아내를 내 손으로 지금 죽였으니까. 분노에서 후회로 변했을 거고 숨이 멎어 죽어있는 아내를 확인한 후 절망에 빠져 아파트 창문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게 아닐까. 이게 의사가 추정한 범행 동기, 사건의 그날이에요. 토마스는 화장실 갈 때마다 사람들을 피했다고 하고요. 집에 와서 아내와 함께 할 때도 늘 조바심을 냈었대요. 아내가 나 사이즈 작다고 떠날까봐, 나보다 더 큰 놈한테 갈까봐 이런 이상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더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둘만 있던 곳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살인, 가해자, 피해자 모두 사망해버렸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건 둘뿐인데 말이죠. 아직까지도 둘 사이에 그날 무슨 대화가 오갔고 어떤 말이 이 토마스의 귀에 꽂혀 이렇게까지 돼버린 건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3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3자가 아내와 남편 다 죽인 거 아닌가?
하지만 경찰이 현장 조사했을 때 제3자가 개입된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게 이 사건은 아내는 살인,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그냥 사건 종결이 됐대요. 참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기 성기 사이즈에 엄청난 집착을 한. 어찌 보면 이 모든 스타트가 또 그놈의 학교 폭력이에요. 어릴 때 만약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 남자 그리고 이 아내 또한 이렇게 생을 마감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비뇨기과를 한번 가보지 싶더라고요. 작아서 스트레스였으면 비뇨기과에서 어떠한 방법을 줬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나마 좀 집착이 나아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게 정신병 중에 하나였다 보니 만약 수술해서 크게 만들었다 해도 또 그 사이즈에 만족 못해 또 작다고 느끼게 되고 또 똑같아졌을까 싶기도 하고. 실제 토마스가 죽기 전에 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정신병을 안고 사는 건 살아있는 지옥이나 다름없다고. 어쨌든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은 자기 성기 크기에 엄청난 신경성, 집착을 보였던 남자가 벌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7년 9월 15일 오전 호주 멜버른 서던 크로스 기차역을 오가던 사람들은 역 안에서 혼자 울며 헤매는 어린 소녀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기차 직원에게 이를 알렸어요. 직원은 바로 이 아이를 사무실로 데려와 이것저것을 물어보는데 우선 아이가 겉모습만 봐도 서양 아이가 아닌 거예요. 동양인, 그리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나이는 한 3살 정도 되게 어린 아이였어요. 직원은 소녀의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해 바로 역 안에 CCTV를 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죠.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중년 남성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혼자 울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영상 속의 중년 남자는 몸을 굽혀 아이에게 몇 마디 말을 합니다. 그리곤 아이를 혼자 두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더니 다신 돌아오지 않았어요. 직원들은요, 이 남자가 이 아이를 버렸구나 라고 판단,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3살 된 아이의 이름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 아이를 버린 남자의 이름까지 확인되는데 그는 마찬가지로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53세 중국 무술가 시엔 나인이라는 남자였어요. 경찰 조사 결과 사건 이틀 전인 9월 13일 그는 자신의 3살 난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호주 멜버른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곤 15일 멜버른 기차역 안에 딸을 버리고 바로 2시간 뒤 혼자 로스앤젤레스행 국제선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작 3살밖에 안 된 딸을 매정하게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뉴질랜드에 살던 남자였어요. 그럼 뉴질랜드의 한 지역에 버리는 게 솔직히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는 굳이 비행기까지 태워와서 타국에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그리고 이 소녀의 어머니는 어디 있는 걸까? 호주 경찰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모두 뉴질랜드 경찰 측에 넘깁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뒤 경찰은 조사를 위해 이 매정한 아버지, 부르기 편하게 그냥 이놈을 쉬에라고 부를게요. 이 쉬에의 집을 방문합니다. 거기 가서 안 거예요. 아이의 엄마 또한 며칠 전부터 실종 상태라는 걸. 경찰은 곧바로 쉬에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수색영장을 신청. 오후 5시부터 집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놈 쉬에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신을 발견합니다. 확인 결과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은 그의 아내 류아난이었어요. 류아난은 속옷 하나 없이 잠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 빨간 속옷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엔 노란 넥타이가 감겨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살로 보였죠. 부검 결과 그녀는 적어도 일주일 전에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사망 원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어요. 범행 무기는 목에 감겨있던 남편 슈에의 노란 넥타이였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했던 건 시신 바로 옆에 속옷이 덩그러니 하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속옷에서 세 남자의 DNA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의 DNA는 남편 슈에의 DNA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남자는 뭐지? 그녀가 사망한 후 남편 슈에는 9월 13일 딸과 함께 호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15일 딸을 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죠. 이 모든 비정상적인 행동은 슈에 본인이 살인 저지른 범인이라는 걸 몸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놈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으로 도망가서 쥐새끼처럼 숨어버렸네.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뉴질랜드 내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 이 남자 보통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중국은 무술이 유명하잖아요. 슈에 중국 무술가로 유명했대요. 중국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아 8살 때부터 무술 시작했고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많이 배웠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제 29살 때 그는 중국 10대 태극권 사범 중에 한 명으로 선정까지 됐었다고 해요. 나중에 자서전 책까지 내고 이 유명세를 얻어 그는 체육관까지 열어 제자를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돈도 잘 벌고 명성도 쌓고. 하지만 얼마 안 가 제자들 다 빠져나갑니다. 왜냐? 무술을 못해. 무술의 무자도 모르는 것 같은 이놈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진 건지. 실제로 이 슈에는요, 진짜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었대요. 예를 들면 의사들 수술을 책으로만 배웠어. 수술을 진짜 해본 적이 없는 책으로만 배운 그런 의사처럼 이때 슈에 역시 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책으로만 무술을 배운 남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눈치채고 떨어져 나간 거죠. 망합니다. 그런 와중에 죽으란 법은 없다고. 아니, 우리 중국 무술이 해외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대. 특히 뉴질랜드에 막 무술, 쿵푸 열풍이 불고 있다네. 그래서 그는 1996년 번 돈을 다 쓸어 모아가지고 뉴질랜드 오클랜드로 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0살이 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쯤 첫 부인과 이혼. 이후에 뭐 잘은 모르겠는데 사기 결혼처럼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거짓으로 혼인신고하고 이혼해요. 이게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당시 이민을 장려했던 뉴질랜드의 규정을 되게 악용한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영주권을 땄대요. 이 시기에 그는 중국에서 온 여자 류아난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원래 중국에서 뭐 나름 괜찮은 직업 가지고 일하고 있었는데 가족과 상의한 끝에 직장 그만두고 유학 결심. 그래서 2002년도에 22살의 나이로 이민 중개자의 도움을 받아 후난성에서 뉴질랜드로 넘어온 거예요. 그렇게 딱 넘어와서 보니까 와, 이 이민 중개인이 악덕이네. 나 사기당했네. 그렇게 있다가 비자가 곧 만료될 시기가 돼서 비자 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와, 또 다른 대행업체한테 또 사기당했어. 실제 20만 위안 이상의 돈을 사기당했대요. 여기서 20만 위안 하나로 한 3,6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타국에서 정말 절망스러웠겠죠. 이렇게 고립되고 무기력해진 그녀는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얼마 안 가 바로 불법 체류자가 돼버리고 살 곳조차 없어져 버려요.
2002년 10월 그녀는 더 이상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고 낮은 주택만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저가 아파트 주인이었던 쉬에를. 쉬에는요, 류아나는 딱 보자마자 아우 사정이 딱하네. 이 집에서 머물어요. 아 돈은 뭐 내가 뭐 없는 사람한테 뭘 받겠어. 안 줘도 돼요. 집세 안 줘도 된다고. 이게 웬 떡입니까? 류아나는 쉬의 친절함에 매우 감사해하면서 이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이때 류아나는요, 쉬에보다 무려 26살이나 어렸어요. 22살. 이때 쉬에요, 48살이었습니다. 48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요. 류아나네 부모님과 쉬에 2살 차이 났고요. 연락은 안 하지만 이 쉬에가 첫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었어요. 그 딸과 이 류아난 나이 차이가 4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쉬에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상큼하니 이 류아난 마음에 드네. 작업을 막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타국에서 자리 못 잡아 힘들어하던 그녀는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엽니다. 서로 진정한 사랑을 했던 걸까요? 추정하기로는 당시에 이 그녀에게 제일 필요했던 건 영주권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 편히 살 수 있는. 그런데 이 쉬에 영주권이 있었단 말이죠. 이 남자와 내가 결혼하게 되면 당연히 나도 영주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노리고 쉬에의 접근을 자기도 받아들인 게 아니었을까 추정합니다. 실제 그들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바로 동거예요. 그리고 2003년 초 두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이미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녀는 사건에 그 버려진 이 딸을 낳죠. 하지만 이 류아난이 딸을 낳은 후 이 부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안 좋아집니다. 왜냐면 이 쉬에가 아들을 엄청 원했었대요. 앞서 언급했지만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때도 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아들이길 바랬는데 또 딸이 딱 나오니까 엄청 거친 성격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가정폭력을. 아이를 낳은 후 류아난의 하루는요,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걸로 시작해서 집안일과 아이를 돌보는 걸로 끝났습니다. 그녀는 웬만하면 남편과 어딜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가도 혼자 나가지 같이 잘 안 나가. 아무래도 좀 같이 어디 나가기 좀 쪽팔려서 그랬던 게 아닐까 추정합니다. 이 남자와의 결혼을 마음속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2006년 쉬에는 50살이 넘었습니다. 아무리 무술을 했다 한들 나이를 이길 수 없죠. 돈도 못 벌어요. 능력도 없어. 그런데 딱 이때 류아난 영주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류아난의 행동이 바뀌어요. 그녀는 더 이상 쉬에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관계도 딱 싫으면 싫다고 거부해요. 자신의 그런 좋고 싫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쉬에는 큰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너 영주권 딱 따자마자 내 말을 안 듣는다? 너 개기는 거야? 내가 기라면 기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짜증나면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류아나는 마음대로 외출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녀가 친구 사귀는 것도 통제했고요. 심지어 그녀가 어디로 도망갈까봐 이놈이 그녀의 여권까지 숨겨요. 그렇게 2006년 9월 참다 류아난이 도망을 계획한 거예요. 너무 때리니까. 어쨌든 도망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는데 남편 없을 때 집을 막 뒤지는데 와 총이 나오네. 총을 보고 당황해서 벙찐 거예요. 그런데 딱 이때 걸린 겁니다. 너 뭐하냐? 왜 여권 찾냐? 아씨 이게 미쳤나? 또 맞아요. 이때는요 칼까지 들고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이때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류아난이 이웃집으로 도망까지 갔었대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준 거예요. 그녀와 어렸던 딸은요, 여성구조센터로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 달 동안 망명을 허락받고 인신보호를 신청해요. 여기서 망명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있거나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이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몸을 옮기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가정폭력범으로 이 쉬에 체포돼요. 솔직히 이때 류아난이 그를 감옥에 쳐넣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류아난, 그래도 애아빠인데 감옥엔 보낼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시킵니다. 그 후 2006년 11월 류아난은 어린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 고향에서 약 4개월 동안 살아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이놈도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요. 그런데 오래 가진 못합니다. 이딴 놈한테 누가 붙어 있어요. 얼마 안가 여자친구까지 끊기니 다시 여자가 그리워. 그러니까 다시 전처 류아난이 생각나네. 그래서 다시 연락한 거예요. 류아난, 잘 지내? 나 새로운 사람이 됐어. 나랑 다시 합치자. 응? 나 다신 안 때릴게. 정말이야. 나 다신 당신 안 때릴게. 한 번만 믿어줘. 몇 번이고 연락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빈 거예요. 그리고 이 악마의 속삭임에 그녀가 넘어간 겁니다. 너무 애절하게 막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고 비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보자고. 그래서 중국에서 약 4개월간 생활하다가 다시 뉴질랜드로 딸과 함께 돌아와요. 그리고 이때쯤 2006년 말 그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또 망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 나름 스트레스가 엄청 쌓였겠죠. 이걸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류아난이 딸 데리고 살림 합친 지 진짜 3개월 만에 고치긴 뭘 고쳐 또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져서 퍽 하면 칼을 들어. 이때 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면서 경찰은 쉬의 여권과 칼, 총 다 압수합니다. 와, 이렇게까지 되니 류아난, 너와 나 사이는 진짜 끝났다 생각이 되잖아요. 더 이상 그와 같으니 오클랜드에 지내기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딸을 데리고 웰링턴이라는 지역에 집을 빌려 별거 생활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때 자기도 좀 외로웠었나 봐요. 마음 기댈 곳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때쯤 7월 달에 비아난화라는 닉네임으로 데이트 사이트에 가입을 해요. 거기에 자신의 정보를 결혼했다, 이혼했고 아이는 없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실제 사건 후에 그녀의 일기장이 발견됐는데 그 일기장 내용 중에 그도 외로웠고 나도 외로웠고 우리는 거의 2달 동안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기 일주일 전에 웰링턴을 떠났어요 라고 적혀 있었대요. 아내가 돌아오기 전에 떠났다. 즉 다른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걸요 쉬에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유부남 이런 건 모르고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이건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행동이 딱 이상했거든. 그녀에게 남자가 생긴 걸 확인하는 그 순간 쉬에는 엄청난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어요. 영주권 취득하려고 인연이 날 이용했구나.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2007년 9월 11일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오클랜드 교회의 한 보육센터에 나타났어요. 여기서 쉬에가 어떻게 그녀를 꼬드겨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날 12일 류아난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의 전화를 받은 사람은 사위인 쉬에였어요. 쉬에는 장모님, 류아난 근처에 파티가 열려서 거기 갔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류아난이 발견됐을 땐 이미 차가운 시신이었죠.
다음 날인 9월 13일 그는 원래는 미국으로 딸과 함께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뀝니다. 왜? 생각해보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약간 짐처럼 부담돼. 그냥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무슨 쓰레기 짐 마냥 15일 3살 된 애를 버렸던 거예요. 이 3살 된 딸은요, 외할머니가 이제 키우겠다고 해서 키우고 있다는데, 이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나서 류아난의 어머니가요, 엄청 죄책감을 느꼈대요. 왜냐면 류아난이 이 가정폭력 당하고 막 이런 걸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몰랐다고. 후에 이걸 알고 얼마나 마음이, 내가 엄마인데 딸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지옥인 것도 모르고 내가 엄마가 맞나. 미국 경찰은요, 바로 국가 수배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 이 쉐가요, 오사마 빈 라덴과 같이 수배자 명단에 올랐었대요. 백인 명단에. 현상금만 1만 달러가 걸렸었다고. 하나로 약 1,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튼 다행히도 얼마 안 가 잡혔습니다. 그것도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 5명이 잡았대요. 그래서 이 중국인 5명이 현상금 받았는데, 대단한 게 이분들이 그 현상금 받은 거를 전부 기부하셨대요. 그렇게 2009년 6월 2일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그는요, 살인 혐의에 대해서 극구 부인합니다. 자기가 안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자기가 도망친 이유는 살인해서가 아닌 빚 때문에 도망간 거였다고. 실제 시신과 함께 발견된 그녀의 속옷에서 세 남자의 DNA가 나왔어요. 한 명은 슈에니까 남자 이제 2명께 나왔죠. 이에 대해서 슈에의 변호인은 믿기 힘든 말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는요, 류아난, 슈에의 집에서 안 죽었을 수도 있다. 어딘가에서 남자 1~2명과 심하게 놀다가 질식사했고, 그 의문의 남자가 흐트러진 시신을 슈에의 차 트렁크에 눕혀놓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슈에를 변호해야겠으니까, 뭐라도 해야겠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 거예요. 그럼 목에 슈에의 넥타이가 감겨 있었고, 어쨌든 속옷에서 슈에 것도 나왔는데, 그리고 차도 슈에 차 트렁크였어요. 이건 뭔데 그럼? 슈에까지 다 껴가지고 그러고 놀다가 쾌감 느끼려고 목까지 조르고 하다가 뭐 죽어버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되시나요? 법의학 박사는요, DNA가 전염성이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공기 중에 타액의 DNA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세탁기에 빨래를 하다가 오염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속옷에 묻어있는 세 남자의 DNA.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오만 얘기가 다 나온 거죠. 제 생각은요, 각각 다른 시간대에, 같은 날 다른 시간대에 고인이 다른 남성들과 관계를 가졌던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와 만나기 몇 시간 전 2 남자와 따로따로 관계를 가지고 그 후에 시의 집을 어떻게 갔던 거지. 거기서 이 류아난이 시에 이 남자랑 좋다고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류아난이 이때 시에한테 당한 거지. 그렇게 죽었고 뭐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속옷에는 세 남자의 DNA가 남게 된 게 아니었을까. 결론적으로 이 슈에는 아내 살인 및 딸을 버린 혐의로 최소 12년 동안 가석방이 불가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2년이 지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친 척 하면서 가석방을 신청했었대요. 그런데 어림없지. 가석방 거부됐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정말. 그래서 오늘은 26살 나이 차이 나는 와이프를 때리고 협박하고 하다 죽이기까지 하고 3살 난 어린 딸을 자기 도망가야 된다면서 매정하게도 버린, 태형으로 1000대를 때려도 모자랄
악마 새끼에 대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2022년 4월 7일 오후 4시 50분경 미국 보스턴의 한 지역 법원 문 밖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흰색 쇠보레 SUV와 또 다른 검은색 토요타 차가 충돌했습니다. 그리곤 이 쇠보레 차 주인 바로 차에서 내려 다짜고짜 토요타 운전자의 머리에 10발의 총을 쐈어요. 5발이 운전자 머리에 그대로 박히면서 토요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확인 결과 사망한 이는 20대 왕총이라는 남자. 그를 죽인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삼촌 40대 설성아이였습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설성아이는 1978년 설씨 가문의 유일한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머리가 굉장히 좋았대요. 2006년 대학을 졸업하고 1살 연하의 첫사랑 장래희와 결혼까지 합니다. 이후에 그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칭화대학교 생물정보학 연구과에 입학. 잘은 모르겠는데 종양이라든지 이런 암, 약물 등등 이런 연구를 시작해요. 그의 공부에 대한 열정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2008년 아내와 논의한 끝에 학문적 연구를 더 발전시켜보고 싶다. 미국으로 가자. 미국 이민 갑니다. 그래서 한 연구소에 들어가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당시에 모아뒀던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내와 되게 낡은 집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해요. 하지만 이 부부는요 늘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만 생겨요. 미국 생활 금방 좋아집니다. 2010년 설성아이는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고요. 국제 저널에 10개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합니다. 진짜 이때 그의 명성이요 정말 자자했었대요. 이리저리 스카우트 제의도 정말 많이 받고 약간 더 나아가서 몇몇 사람들은 이 남자 노벨상까지 노려봐도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승승장구하던 이때 더 좋은 일이 겹칩니다. 우리 아내가 임신을 했네. 아내와의 사이에서 2아이까지 낳아요. 당시 설성아이는 꿈이 있었어요.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돌아가 내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이제 다 풀고 자리 잡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계속 미국에 남고 싶어 했죠. 그렇다 보니 고민하다 그는 결국 2015년도에 홀로 중국으로 돌아와 유전자 기술 유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2 과학재단 이사장까지 역임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회사가 있는 중국과 가족이 있는 미국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흘러 중년이 된 그는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그리고 누가 봐도 행복한 가정 모든 걸 다 이룬 남자 같았어요. 앞으로 펼쳐질 그의 삶 말해 뭐예요. 하지만 이런 금비단길의 인생은 말도 안 되는 가족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당시에 설성아이의 부모님이 모두 살아계셨어요.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노부모님을 돌봐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여동생이었어요. 이 설성아이는 이런 여동생에게 항상 고마웠고 미안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동생 덕에 내가 부모님 걱정 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까지 이루게 됐다라는 그 고마운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 마음 여동생도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한날 자기 오빠 설성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빠, 내가 엄마 아빠 돌보느라 우리 아들 신경을 통 못 썼어. 오빠가 나 대신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설성아이 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성아이의 조카가 되죠. 조카 왕충의 미국 유학을 도와달라. 당연히 이런 여동생의 부탁에 설성아이는 바로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2016년 조카 외삼촌 따라 미국 가자. 그래서 조카 왕충을 바로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에 입학시켜요. 설성아이는 자기 조카 왕충을 정말 잘 케어해서 잘 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이 외삼촌 설성아이, 자기 조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성아이가 어릴 적 결혼해서 미국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카를 만난 적도 많이 없었고 그랬다 보니 성격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 조카 왕충은요, 외아들로 집안의 응석바지였습니다. 당연히 학교 성적 똥이었고요. 학교에서 맨날 패싸움질, 친구 때리고 삥 뜯고 말썽을 하도 부려가지고 학교 내에서도 양아치로 알아줬다고 합니다. 당연히 성적이 꼴찌인데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갑갑해진 이 설성아이의 여동생이 이제 자기 오빠 설성아이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우리 아들 미국 유학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오긴 했지만 왕충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 설성아이가 어학원까지 보내고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조카가 빨리 언어를 습득했으면 하는 바람에 설성아이가 일로 출장이 많았어요. 그럴 때면 집에 아내와 어린 두 아이만 있었다 보니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걱정이 됐었던 그런 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싸리 집에 조카, 남자가 한 명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설성아이가 왕충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지내게 한 거예요. 이때 엄연히 왕충 19살로 거의 뭐 성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눈에는 여전히 아가로 느껴지죠. 여튼 그렇게 왕충과 설성아이 가족이 다 함께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알게 된 겁니다. 아, 왕충이 내가 생각하는 착한 조카의 이미지가 아니구나. 얘 완전히 다 지 마음대로 해. 지 밖에 모르는 애구나. 같이 지내면서 자꾸 말썽을 부리니까 점점 실망하기 시작한 설성아이는 점점 왕충에게 관심을 꺼갑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딱 이때쯤 설성아이의 중국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다 보니 중국과 미국을 자주 오가게 되는데 한 번 갈 때마다 거의 한 10일에서 15일 정도 있다가 오고 했었대요. 점점 잦아지는 설성아이의 출장. 그 공백 기간 동안 그의 조카인 19살 왕충과 39살이었던 그의 아내, 이들 사이에 점차 설명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남편이 설성아이는 전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조카가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일 줄은. 당시 그의 아내 장래희와 조카 왕충은요,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예상을 못했겠죠. 둘이 엉겨부터 나뒹굴 줄은. 장래희 말로는 그래요. 남편이 출장이 잦아 집에 거의 없었고 혼자 육아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 외로웠다. 참나, 아무리 그렇다 한들 조카랑 그러고 있습니까? 더럽고 역겨워서 말이 안 나와요. 왕충은 말해 뭐 하겠어요. 19살 미쳐가지고 똑같은 연놈이지. 둘은 인간이길 포기하고 남편이 외삼촌이 없을 때 몇 번이고 침대에서 붙어 먹었습니다. 설성아이가 없을 때면 둘이서 무슨 남편과 아내인 양 연애질을 해댔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 장래희 자기도 느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로워도 조카랑 이건 아니지. 내가 지금 조카와 뭐하고 있는 거야. 미쳤다 정말. 장래희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충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합니다. 그만하자. 우리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하지만 애초부터 이 관계를 시작한 두 년놈이 제대로 된 놈들이겠습니까?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 이 왕충은 외숙모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요? 우리 몸 섞고 잔 사이인데 마음 정리가 그렇게 쉽게 돼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2020년 출장 갔다 집에 돌아온 설성아이 딱 눈치챈 거예요. 둘이 지금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아내 장래희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아내가 다 털어놓은 겁니다. 정말 너무 역겹고 기가 찼겠죠.
이 모든 걸 알게 된 설성아이, 이 새끼를 어떻게 한 집에 같이 둡니까? 바로 왕충을 집에서 쫓아버립니다. 야, 꺼져. 그리고 몸을 더럽힌 역겨운 아내 또한, 야, 이혼 도장 찍어. 그렇게 아내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데,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잖아요. 이 아이들 때문에 같이는 계속 살아요. 외삼촌 집에서 쫓겨난 왕충은 자기 대학교 기숙사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장래희가 헤어지자고 했잖아요. 누구 마음대로? 오히려 이때부터 왕충은요,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해요. 어린아이처럼 외숙모와 헤어지기 싫다면서, 계속 같이 있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왕충은요, 중국보다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미국에서 자리 잡아 계속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난 비자인데, 여기서 얼마 있다 중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없나? 졸업 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데. 그래서 왕충이요, 진짜 얼굴도 두꺼워요. 외삼촌 설성아이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곤 한단 소리가, 외삼촌, 나 미국에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왜? 나 그 여자랑 결혼하면 영주권 생길 거 아니에요. 나 중국 가기 싫어. 미국 여자 하나 소개시켜줘요. 하지만 이 외삼촌 설성아이 소개시켜 주겠습니까? 내 아내와 붙어먹은 조카 새끼를 뭐가 이뻐 도와줘요. 면상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당연히 이날 둘이 엄청 말싸움을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 왕충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혼자는 못 죽지. 내가 니네 가만히 둘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설성아이 가족을 미친 듯이 괴롭히기 시작해요. 우선 2020년 8월 23일 장래희에게 계속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 네 가족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졌어. 뿐만 아닌 설성아이의 집 주위를 계속 빙빙 돌면서 외삼촌 없을 때 몰래 이 집에 기어쳐 들어가요. 당연히 장래희가 문을 열어줬을 리 없고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경찰에 신고하고 막 무단으로 침입하려다가 몇 번 걸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설성아이 어린 자녀가 2명 있었어요. 왕충이 이 두 아이의 학교에 가가지고 아이를 납치해 협박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해 걸린 겁니다. 왕충의 이런 행동에 점점 설성아이는 예민해져 갔고, 이 미친 조카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 할까봐 두려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왕충의 기숙사로 가서 이제 엄중히 경고까지 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작작하라고. 더 이상 외삼촌도 안 참는다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짓입니까? 설성아이 또한 조카 새끼 이거 미쳤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진짜 우리 가족 무슨 일 나겠다 싶었던 설성아이는요, 2020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법의 도움을 받아요. 왕충에게 접근 금지령이 떨어진 거예요. 왕충, 더 이상 설성아이 가족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 접근했다 걸리면 경찰이 바로 널 체포할 거다. 자, 이렇게 접근 금지까지 떨어지면서 중국에 있었던 이들의 가족들 또한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도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외삼촌의 아내, 외숙모랑 조카랑 둘이 붙어먹어? 가족들은요, 이 사실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된다고, 가문의 수치라고 다들 쉬쉬 조용하라고. 왕충과 장래희는 타락의 대상이 됐고, 설성아이는 불쌍하다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돼버렸습니다. 접근 금지는 약 2년 정도 유지됐어요. 그 2년 동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죠. 뭐 찾아오고 이런 것도 없었고요. 협박하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2022년 4월 7일 접근 금지 명령 만료의 날이.
여기서 계속하려면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 이때 설성아이는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제 왕충의 학생 비자가 곧 만료됩니다. 그놈이 계속해서 괴롭힐까봐 걱정돼요. 그러니 접근 금지 명령을 연장해주세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판사는 기각시킵니다. 왜냐? 접근 금지 2년 동안 왕충 별다르게 위협하거나 한 게 없는데, 그냥 조용히 잘 지냈는데 연장할 타당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거부된 겁니다. 여기서 설성아이가 터져버린 거예요. 사실 왕충 접근 금지 2년 동안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집에 찾아오고 계속 전화하고 눈에 띄는 이런 짓만 안 했을 뿐, 온라인, 인터넷 카페 같은 곳에 모든 이런 글을 막 써대면서 온라인 쪽으로 엄청 괴롭혔대요. 그런데 이게 판사한테 와닿지 않은 건지 거부가 돼버리니까 여기서 설성아이 모든 감정이 터져버린 거예요. 2년 동안 계속 괴롭혀 왔는데 이 새끼 지금 접근 금지 풀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법이 안 도와주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영상 초반 장면, 차를 몰고 다짜고짜 법원에 함께 와 있던 왕충의 도요타 차를 들이받고 바로 총을 들고 내려 왕충의 머리를 쏴버린 겁니다. 누군가는 설성아이가 이미 법원에 갈 때부터 마음속으로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애초부터 왕충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총이 있지. 하지만 사실 그의 차에 총이 있었던 이유는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해요. 설성아이 총기 면허가 있었어요.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총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 이상한 건 아니었어요. 거기다 왕충에게 이전에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설성아이의 변호사가 이 사건은 계획적보다는 충동 범죄에 가깝다고 얘기했어요. 접근 금지 거부되니까 이제 욱! 사건 다음 날인 4월 8일 바로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설성아이는 온몸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날 현장엔 전 부인 장래희도 참석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5월 4일 2차 재판이 또 있었는데 이때 법원에서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해당 주에서는 사형을 폐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종신형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고려되는 전후 상황들이 있었다 보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 인터넷상에 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스턴에서 살해된 조카 왕충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 글쓴이는요, 자신이 왕충과 같은 대학교에 다닌 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왕충을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글쓴이는 왕충은 중국에서 성적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런 그를 외삼촌인 설성아이가 애써서 미국으로 데리고 왔다. 미국에서 왕충은 공부보단 여자에 관심이 많았고 많이 만났다. 한 번은 왕충이 중고 고급차를 딱 사면서 여자를 쉽게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명하고 좋은 차를 사는 거라고. 그리고 왕충은 외숙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외숙모와 그렇게 했냐? 왕충은 외숙모와 외삼촌이 자주 싸우는 걸 보면서 이거 이용해야겠다. 내가 외숙모와 결혼해버리면 영주권 생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도를 갑자기 확 바꿔 외숙모를 꼬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글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왕충은 외삼촌 집안을 망치는 걸 평생 사업으로 여겼다고. 이 글쓴이는요,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후에도 이 가족은 계속 왕충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뿐 아닌 왕충은 자신의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해 설성아이를 협박하라고 부추기기까지 했습니다. 사건의 그날 또한 그렇습니다. 판사가 접근 금지 거부했을 때 그 현장에 왕충이 함께 있었는데
거부당하는 그 순간 왕충은 외삼촌을 보면서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설성아이는 더 열이 받았겠죠. 이 모든 세월의 고통 끝에 설성아이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약도 먹었고 치료도 받았어요. 너무 이 가족을 뭐라 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글 내용이 진짠지 아닌지 모릅니다. 믿거나 말거나예요. 내용을 보시면 왕충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도 설성아이를 협박하라고 했다 어쨌다. 그리고 재판장에서 접근 금지 기각되니까 왕충이 비웃었다 어쨌다. 그런데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건 왕충의 사생활까지도 잘 알고 있고 재판장에도 자기가 함께 있었다는 말인 걸까요? 자기가 이런 세세한 것까지 어떻게 알아? 이 가족들과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글을 쓴 것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글 속에서 자기는 대학교 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세세한 이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재판장의 상황까지도 다 알고 있는 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니 무슨 동물 새끼도 아니고 외롭다고 외숙모고 족하고 나발이고 그냥 발정난 개마냥 막 이럽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두 사람은 욕망에 이끌려 인간이길 포기했습니다. 인간 윤리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지 않았어요. 본능에만 충실한 개새끼라는 걸 인정했죠. 그 사이에서 모든 걸 알았을 때 이 남편 제정신일 수 없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 왕충이 이 아이들까지 협박하려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다고 하니까 이게 제정신이었을 리가 없었겠죠.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한들 이런 방법밖에 없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설성아이가 노벨상까지 노려봐도 될 정도로 공부를 엄청 잘하고 기대가 컸다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스캔들로 인해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더럽고 역겨운 미국 보스턴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